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주차 금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은 성공의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비결은 잘 할 수 있는 일에 광적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이나 유명인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성공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그분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그 일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면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업이나 일을 찾을 때 돈을 많이 주거나 편하게 일하는 것을 찾기보다는 어떠한 일을 할때 진심으로 하고 싶거나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또는 그 일을 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밌고 즐거운 일을 하다가 보면 능률이 오르게 되고, 능률이 오르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최고가 되면 그 분야에서 성공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편하거나 돈을 많이 주거나 뭐 이러한 일을 찾는 것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제일 즐거운지를, 제일 하고 싶은지를,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 자신들이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찾고 나면 오로지 그 직업이나 일을 찾을 때 월급이 많고 적고 전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러한 일을 찾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성공한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메뉴 경영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의 개념은 고객과 종사원과의 소통을 해주는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 처음에 레스토랑에 오게 되면 메뉴는 고객과 종사원들의 소통을 해주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뉴에 의해서 영업 방식이 결정이 되고 서비스 방식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뉴는 판매를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로서의 인식이 되고 있고요. 레스토랑의 경영 정책과 이미지를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경영의 청사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청결하게 유지를 하고 깨끗하게 보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뉴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메뉴를 보면 메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메뉴에 뭐 고객들이 낙서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찢어졌거나 아니면 훼손이 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때가 묻어 있거나 뭐 음식물이나 이렇게 해서 때가 묻어 있을 경우도 있고 다양한 이러한 것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런 메뉴들을 고객이 보게 되면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요. 그 메뉴에 대해서 식욕이 감소되는 이러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메뉴는 청결하게 유지를 하고 깨끗하게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뉴에 따라서 선호도와 충성도에 대한 이런 향상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의 정의와 중요성을 보게 되면 메뉴는 제공되는 요리의 상세한 목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의 사진과 조리 방법, 그 다음에 재료 등의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이 되면서 고급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메뉴는 단순히 메뉴의 종류와 가격을 표시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메뉴에 다양한 음식의 사진과 조리 방법, 재료, 이런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메뉴는 구매나 저장, 그 다음에 재고 관리, 음식의 조리,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의 표준화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는 우리 고객뿐만이 아니라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는 인테리어와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데코레이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메뉴의 종류에 따라서 그 레스토랑의 인테리어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디스플레이라든지 데코레이션, 그 다음에 기물, 다양한 기물, 테이블, 이런 다양한 것에 기준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행위의 본질을 알려주게 되고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메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고 가장 중요한 마케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 도구이고 통제 도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뉴에 따라서 인력과 서비스의 방식이 결정이 됩니다. 메뉴에 따라서 레스토랑의 운영 방식, 서비스 방식, 이런 다양한 운영 경영 방식이 결정이 되고요. 생산 조건을 결정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메뉴는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메뉴는 고객과의 일종의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메뉴에 적혀 있는 이런 메뉴 내용을 항상 여기 메뉴에는 있는데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뉴는 고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고객에게 알려주고 죄송한 이런 표현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품목 변화의 정도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품목 메뉴 리스트에 있는 메뉴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는지 또는 주기별, 계절별 등과 같은 품목 변화에 따른 분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품목 변화에 대한 분류를 보면 고정 메뉴, 순환 메뉴, 가변 메뉴가 있습니다. 고정 메뉴는 메뉴의 품목이 변하지 않고 항상 고정되어 있는 메뉴를 이야기하는데요. 고정 메뉴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것,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메뉴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팔려야 됩니다. 많이 팔리면서 가장 많이 팔리면서 이익이 많은 것을
고정 메뉴로서 그 고객에게 인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서 가장 고객들이 선호를 하고 많이 팔리는 메뉴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많이 팔리면서 이익도 많이 나게 되는 이런 메뉴를 이제 고정 메뉴로서 선정을 해야 되고요. 고정 메뉴에 대한 장점은 같은 품목이 고정적이 되면서 적절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필요한 식재료만큼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고정 메뉴는 그 메뉴를 좋아하는 고객이 하루에 뭐 몇 명 정도 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식재료를 미리 준비를 해서 그 모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그렇게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 고객의 갑작스러운 주문에도 원활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 메뉴는 그 레스토랑의 뭐 얼굴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대표 메뉴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뭐 많은 단체 고객이 오더라도 그 단체 고객을 돌려보내지 않고 재료라든지 뭐 음식에 대한 맛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오차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체 고객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메뉴는 충분한 식재료와 그 다음에 충분한 그 맛, 그 모든 고객이 좋아하는 맛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재료에 대한 공급도 원활하게 되는 것이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메뉴에 대한 이제 고객의 충성도가 높으면 메뉴에 대한 전문성, 그 레스토랑에는 그 메뉴가 대표적인 메뉴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그 레스토랑은 그 메뉴 하나만으로도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그러한 메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골 고객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인원의 노동력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인원도 이런 메뉴를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메뉴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에 대한 단점, 고정 메뉴에 대한 단점은 고객이 메뉴에 대한 식상함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골 고객들도 이제 뭐 매일 오는 게 아니니까 이제 뭐 일주일에 뭐 한 3번, 4번, 5번, 6번 오는 고객도 있겠지만 보통 자주 오는 고객도 한 3번에서 4번 오게 된다면 또 다른 고객을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죠. 다른 고객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들이 최대한 식상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이제 그 메뉴 개발을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메뉴를 개발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순환 메뉴는 월별이나 그 계절별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 메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 메뉴의 장점은 고객에게 새롭고 그 신선한 느낌, 어느 계절이 되면 어떤 재료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메뉴가 순환이 되는 거죠. 뭐 그 계절에 맞는 제철에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그 메뉴를 선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메뉴의 재료가
제철이 이제 지나게 되면 또 다른 메뉴가 이제 계속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순환 메뉴는 한정된 시간에 판매되는 메뉴이므로 일시적으로 매출 향상에 많이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순환 메뉴의 단점은 각종 요리에 숙련된 요리사가 필요하고 품목에 따라서 식자재 구입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런 그 조리사가 이런 그 순환 메뉴도 할 수 있는 요리를 메뉴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별, 계절별 메뉴를 할 수가 있도록 이런 조리사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변 메뉴는 영업 상황이나 그 식자재 가격의 변동 등을 감안을 해서 불규칙적으로 품목이 바뀌는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점을 보면 고정된 메뉴에 비해서 실증을 느끼지 않고요. 그래서 뭐 영업 상황이나 식자재 변동에 따라서 서비스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메뉴에 대한 아이디어를 상품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고객을 유치를 해서 그 매출을 향상을 시킬 수도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단점으로 보면 새로운 메뉴에 대한 개발과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고 메뉴 변화에 따른 통제가 어렵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서비스 방법에 의한 분류를 보게 되면 정찬 메뉴는 풀코스에 해당하는 메뉴고요. 그 다음에 고급 식당이나 연회 행사에서 서비스되는 메뉴를 이야기를 하고요. 일품 요리 메뉴는 고객이 원하는 품목을 분리된 가격으로 제공이 되고 세트 메뉴보다 음식량이 많고 비싼 가격에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 메뉴는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 그 다음에 계절과 장소에 따라서 감각에 따라서 어울리고 산뜻하고 차별화된 맛을 느끼게 해주는 메뉴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떤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을 공통적으로 이제 뭐 기념일 있죠. 뭐 크리스마스나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이나 뭐 연말 연초 뭐 이렇게 특별한 날이나 또는 뭐 주방장 뭐 특별 요리 뭐 이런 요리를 만들어서 메뉴를 만들어서 특별 메뉴로서 이제 뭐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뷔페 메뉴는 고객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셀프 서비스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메뉴 계획의 의의를 보게 되면 레스토랑의 특성과 영업 방법에 따라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종류와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 고객에게 판매될 수 있는 일련의 계획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의 종류와 형태, 타겟 고객 선정, 그 다음에 조리 방식, 서비스 방식, 그리고 인테리어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메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계획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합니다. 메뉴 계획을 할 때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겟 마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타겟 마켓에 맞는 메뉴 어느 지역이나 그 레스토랑의 그 위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레스토랑이 위치하고 있는 뭐 장소, 위치 장소에 타겟 마켓이 어떤 타겟 마켓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시장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레스토랑의 위치에 타겟 마켓이 타겟 마켓을 선정을 해서 그 타겟 마켓이
좋아하는 메뉴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위치는 뭐 다양하게 이제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메뉴가 먼저 선택이 된 다음에 타겟 마켓을 찾는 방법과 타겟 마켓을 찾고 메뉴를 선택을 하는 뭐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뉴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그 메뉴, 그 타겟 마켓을 찾아서 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타겟 마켓이 정해졌는데 이 타겟 마켓이 타겟 마켓에 맞게 메뉴를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타겟 마켓을 정하고, 그 타겟 마켓이 좋아하는 가장 많이 사는 이러한 메뉴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그 타겟 마켓의 연령이라든지 소득, 그 다음에 직업, 교육 수준 등을 고려를 해서 메뉴를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뉴를 계획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요. 메뉴를 고려해야 될 사항은 고객들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타겟 마켓이 필요로 하고 욕구를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고객들이 어떠한 메뉴를 원하고 어떠한 욕구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메뉴를 계획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리사의 충분한 능력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타겟 마켓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능력과 조리사의 능력과 경험 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조리사의 이런 능력과 경험이 없는데 거기에 욕구와 필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메뉴를 계획을 할 때는 조리사의 능력과 경험 등을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설비 수용 능력과 배치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식재료의 구매의 용이성과 지속성. 식재료가 구매를 하는데 어렵거나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받지 못하면 그 고객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 메뉴에 대한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메뉴를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이 되면 이게 많은 문제가 발생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재료가 구매하는데 쉽고 뭐 멀리 있다라든지 뭐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든지, 또 우리 뭐 구제역이나 뭐 이런 뭐 조류 독감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이런 다양한 환경으로 인해서 구매하기가 어렵고, 또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기가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재료의 용이성과 지속성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과 가격 결정 전략, 우리 나중에 이제 가격과 결정 전략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에 조금 있다가 나오니까 나중 거기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양적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고객의 욕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식재료 구매 용이성과 지속성, 가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기본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고객들이 이렇게 웰빙에 대한, 건강에 대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양적, 그 메뉴에 대한 영양적 가치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맛만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건강에도 굉장히 이로운 것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헌 이론, 그 다음에 메뉴의 정확성, 그 다음에 메뉴 유형, 메뉴 유형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 메뉴 품목, 그 다음에 메뉴에 대한 이런 분석도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메뉴판의 디자인과 배치, 그래서 메뉴판의 디자인과 배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우리 조금 뒤에 이 메뉴의 디자인과 배치에 대해서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조리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준 조리표가 있어야 고객에게 그 지속적인 맛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제 뭐 여러분들 할머니나 이런 예전에 요리했던 우리 그 할머니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만들 때 뭐 요즘에는 뭐 몇 그램 소금 몇 그램 뭐 고춧가루 몇 그램 뭐 이렇게 그램으로 해서 정확한 맛을 측정을 하지만, 예전에는 뭐 소금 약간, 고춧가루 조금, 고춧가루 많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 일정하지 않은 그 요리할 때 기분에 따라서, 뭐 할머니의 기분에 따라서 맛있을 때도 있고 맛이 없을 때도 있고 뭐 싱거울 때도 있고 뭐 매울 때도 있고, 이렇게 되면 고객들이 일정한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조리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든지 주방장이 기분 좋을 때 오든지 안 좋을 때 오든지 뭐 아무 때나 와도 똑같은 요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표준 조리표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식재료의 원가율, 그 식재료의 원가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재료의 원가는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식재료의 원가는 최소로 적게 들어가면서 이유는 최대가 될 수가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원가가 싸다고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맛이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맛을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식재료를 예, 원가, 그래서 이런 그 식재료 구매 용이성과 지속성 이러한 것들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식재료를 공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가격을 싸게 최대한 싸게 원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유는 최대로 높일 수가 있는 이런 방안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메뉴 디자인의 개념을 한번 보게 되면, 메뉴 디자인의 개념은 타겟 고객을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뉴는 이제 타겟 고객을 선정을 해서 그 타겟 고객에 맞는 이런 메뉴 디자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활한 식자재 공급, 그 다음에 유행에 민감하지 않는 메뉴. 그래서 이제 유행에 민감하지 않는 메뉴는 이렇게 지금 이 어떠한 메뉴가 유행을 한다고 해서 이 메뉴를 선택을 했는데 몇 개월이나 최소 몇 개월이나 뭐 한 1년에서 2년 지나면 이 메뉴가 유행이 지나면서 고객들이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메뉴는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유행에 민감하지 않는 메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불고기나 뭐 삼겹살 뭐 이런 것들처럼 이런 메뉴들처럼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좋아하는 메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메뉴이기 때문에 질리거나
질린다거나 식상해하거나 이런 경우가 뭐 유행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행에 타지 않는 메뉴를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 있는 계획. 그래서 이제 메뉴는 한 가지 메뉴만 가지고 계속 하다가 보면 고객이 식상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데, 이 메뉴를 가지고 메뉴를 개발을 다른 메뉴, 그러니까 이 하나의 메뉴에서 이 재료에 뭐 다른 재료를 추가를 해서 그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영양적 요소는 이제 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뉴 디자인 방법인데요. 메뉴 디자인은 메뉴의 디자인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메뉴는 고객이 만나게 되는 최초의 도구이고 종업원과 고객과의 의사소통 도구로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에게 제공될 품목을 결정을 하고 메뉴의 수, 그 다음에 메뉴의 이름, 그 다음에 그 메뉴의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메뉴의 크기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나 글씨체, 그 다음에 글씨의 크기, 색 등을 결정을 하고 품목을 배치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뉴의 구성과 포맷을 한번 보게 되면 메뉴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사진, 그 다음에 도형, 그 다음에 문자, 뭐 이러한 것들을 일정한 공간에 배열하는 것을 메뉴의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심리를 고려를 해서 레스토랑의 전략적인 메뉴를 고객의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에 배치를 함으로써 매출의 영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의 크기나 모양, 그래서 이제 그 메뉴의 크기는 표준이나 규칙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의 규모나 그 다음에 레스토랑의 수준, 그리고 뭐 식탁의 크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의 규모가 적은데 메뉴의 크기가 뭐 크게 되면 좀 비율이 맞지 않으면 그 메뉴에 대한 이렇게 호감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너무 언밸런스한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레스토랑의 규모에 따라서 그 크기도 좀 달라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스토랑의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이면 고급적인 이런 느낌, 인테리어도 되어야 되겠고, 뭐 글씨체라든지 뭐 그 메뉴의 뭐 질, 뭐 예를 들면 좀 비싼 종이를 쓴다. 레스토랑의 수준이 높으면 비싼 종류의 뭐 종이,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을 싼 종이를 할지 비싼 종이를 할지, 그 다음에 뭐 비닐에 넣어서 이렇게 속지로서 이렇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은 레스토랑의 수준에 따라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식탁 크기에 따라서 그 레스토랑의 메뉴의 크기와 모양을 달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메뉴 그러면 직사각형을 연상을 하게 되는데,
메뉴 이렇게 꼭직 사각형이 아니라 이런 레스토랑의 컨셉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는 페이지 수가 많을수록 고객이 선택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메뉴를 선택하는데 이렇게 길어지게 되게 되면 시간이 메뉴를 선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리하는 시간, 뭐 이렇게 서비스 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어, 그, 테이블 회전율이 굉장히 좀, 낮게 되겠죠. 그래서 메뉴 페이지 수는 최대한 좀, 적게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한 페이지에서, 3페이지는 최대 3페이지로서 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IT 기술 발달로 인해서 테이블마다 태블릿 PC를 비치를 해서 그 테이블 PC로서 뭐 메뉴를 선택을 하고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음식이 나오는 동안에 웹서핑이라든지 게임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목의 기본 배열, 그 다음에 고객 메뉴를 보는 고객의 시선 이동,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메뉴는 고객이 만나는 최초의 도구이고, 종업원과 고객과의 의사소통 도구, 그 다음에 품목을 결정을 하고 메뉴의 수나 이름, 가격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메뉴 크기 결정, 그림, 글씨체, 글씨 크기, 색 등을 결정을 하고 품목의 배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의 구성과 포맷을 보게 되면 메뉴의 크기와 모양, 레스토랑의 규모나 수준, 그 다음에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컨셉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이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3페이지 이내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장이 있고 2장 짜리 메뉴, 3장 뭐 이상 되는 메뉴도 있고, 이러한 뭐 가로로서 되는 메뉴도 있고요. 리플렛처럼 이런 형식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메뉴를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3페이지 이내로 메뉴를 결정을 해야 고객의 선택하는 시간이 빨리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품목의 기본 배열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배열 방법은 대칭적인 정방형과 엑스마스 추리형, 그리고 비대칭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메뉴가 뭐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뭐 여기에 가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추리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이렇게 이제 뭐 배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비대칭형, 대칭적인 뭐 이런 비대칭형이 있겠고, 가격은 우리가 뭐 여기에 제일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뭐 그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음식의 메뉴명이 들어가고 밑에 그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고, 옆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고, 이렇게 뭐 그림 위주로 이제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를 보는 고객의 시선 이동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시선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집중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의 중앙 부분은 고객의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물게 되면서 원하는 음식의 선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보면 한 장짜리는 중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2장짜리일 경우에는 오른쪽, 중간, 그 다음 3장짜리일 경우에는 2페이지의 중앙, 뭐 이렇게 해서 원하는 가장 많이 머무른 시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자신 있는 품목이나 수익이 많은 메뉴로 예상되는 메뉴를 정중앙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스타 메뉴는 원가는 적게 들면서 수익이 많은 메뉴를 이제 중앙에 이렇게 고객의 시선이 많이 머무는 장소에 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잘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장짜리일 경우에는 고객의 시선이 중앙에 머물렀다가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해서 중앙에 다시 시선이 머물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뉴를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시선이 머무는 장소는 중앙에 이렇게 가장 많이 머무르는 그 시선 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 가격 결정인데요. 메뉴 가격 결정은 가격은 및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이해되고 있지 않은 변수이면서 통제받지 않는 시점에서 통제 가능한 변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 또는 이용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편인이 아니라 편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익이죠. 편익이라고 하는 모든 가치 합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할 때 이 가격에 비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만큼 충분한지 안 한지, 그 가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구매를 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가성비나 가심비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게 되죠. 그래서 가격이 싸면서도 아주 좋은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가격이 비싼데도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가격에 비해서 내가 가지는 이런 그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이 내가 가지는 편익이 많으면 구매를 하게 되겠고, 그게서 가격에 비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이런 편익이 적으면 구매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가격을 결정을 할 때 너무 높게 설정을 하거나 낮게 설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절히 유지할 만큼의 가격 결정이 필요합니다. 너무 높으면 구매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낮게 하면 조금 싸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저렴하고 싸구려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설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뉴 가격 결정 방법에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를 해서 최적의 조건에서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격 결정 방법을 보면 비용 기준 가격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원가에다가 일정의 이윤이 추가를 해서 결정을 하는 비용 기준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 기준 가격, 구매자의 제품 가치에 대한 지각을 가격 결정의 기초로서 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 기준 가격입니다. 실제 가격은 비용이나 수요를 덜 염두에 두고 주로 경쟁 상대 가격을 기초로 해서 설정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커피를 구매를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노 커피를 구매를 한다고 하면 어, 비용 기준 가격, 그러니까 제품의 원가에 일정한 이윤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커피, 우리가 원두 커피 한 잔, 원가를 보면 한 뭐 600원에서 한 800원 정도, 뭐 비싼 경우에는 뭐 1000원 정도 이렇게 설정이 되면 600원이나 800원 정도 이제 원가인데, 여기에서 뭐 전기세, 수도세, 그 다음에 월세, 인건비 이런 걸 더해서 보통 한 1,500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싼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1,5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란 것은 비용 기준 가격. 이게 원가가 600원에서 800원 정도 되니까 여기에서 전기세, 수도세, 월세, 인건비 등등 붙여서 1,500원 이렇게 받으면 받는 것이 비용 기준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치 기준은 구매자의 제품 가치에 대한 지각을 결정을 해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뭐 가방을 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뭐 이런 제품도 사지만 1,000만 원, 2천만 원 이런 뭐 명품 가방을 사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 것처럼 그 가치 기준에 의한 그에 따라서 가격이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 기준 가격은 커피 아메리카노를 한 잔 살 때 그 보통 원가가 600원에서 800원이 든다고 했을 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아메리카노는 4,300원 정도 하죠. 4,300원을 하는데 원가는 뭐 600원에서 800원 밖에 안 되는데, 물론 뭐 원두에 따라서 뭐 비싼 경우도 있고 싼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600원에서 800원이라고 한다면 그 4,300원을 받고 있는데 A 브랜드가 A 프랜차이즈죠. 이것도 A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인데, A 브랜드가 그 아메리카노를 받을 때 800원 받으니까 우리도 600원에서 800원 원가니까 1,500원 받으면 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중저가 브랜드로 인식이 되겠죠. 그러면 A 브랜드 역시 스타벅스와 같은 같은 경쟁 상대라고 경쟁 상대로 한다고 하면 1,500원을 받으면 안 되고 여기에서 4,3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받게 되겠죠. 예를 들면 4,200원을 받거나 4,300원을 받거나 4,400원, 4,500원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이 스타벅스와 같은 비슷한 브랜드 경쟁 상대로 기초로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나는 1,500원, 2,000원을 받고 싶은데 스타벅스와 같은 그 레벨을 유지를 하고 싶으면 비록 1,500원만 받아도 될 것을 4,300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 기준 가격입니다. 그래서 비용이나 수요는 이제 뭐 상관없이 경쟁 상대가 4,300원을 받으니까 나도 그렇게 맞게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 결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결정에 있어서 고려돼야 될 요인 중에서 내부 요인은 마케팅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가격을 결정을 하기 전에 제품 전략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되는 시장을 선택을 해서 포지셔닝을 하게 되면 가격을 포함한 마케팅 믹스 전략은 보다 정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포시즌 호텔 같은 경우에는 고급 호텔로서 스스로 포지셔닝을 하고 다른 호텔보다 값비싼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 상대보다 더 높은 그 포지셔닝을 하려면 다른 호텔보다 값비싼 가격을 좀 올리는 전략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 전략은 다른 마케팅 믹스보다 변수에 대한 의사결정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기업의 촉진 미스, 그러니까 판매 촉진이죠. 판매 촉진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촉진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 설정을 하게 되면 수입과 비용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믹스 전략은 이렇게 뭐 판매 촉진에 대한 가격도 설정을 미리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아파트 홍보하는 모델하우스가 많이 있는데,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짓고 거기에 모델하우스에 가면 뭐 기념품, 사은품도 있고 경품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뭐 팜플렛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이런 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마케팅 믹스 전략입니다. 이것도 아파트의 원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광고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광고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파트의 분양가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경만 가고 사은품만 받아오고 경품만 받아오고 이렇게 하면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내가 그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불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분양가 안에 이런 모든 것들, 마케팅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은 기업이 제품에 부과할 수 있는 가격의 최저점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업계에서 저비용의 생산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저비용의 기업은 가격을 낮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커다란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최대한 적은 비용이 들면 가격을 결정을 할 때 경쟁사에 비해서 조금 싸게 책정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 내 고려사항. 그래서 이제 기업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경영청이 결정을 하고, 대기업에서는 뭐 사업부라든지 지역 책임자, 단위 경영 책임자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요인을 보게 되면 시장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가격의 하한선은 비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지만 상한선은 시장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같은 중간 구매자는 제품의 편익과 가격 사이의 균형을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셀링과 업셀링이 있는데, 크로스셀링은 호텔에서 고객이 구매하는 품목과 연관된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것으로서 객실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식음료와 피트니스 등의 부수적인 서비스를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크로스셀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업셀링은 낮은 가격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평균보다 값비싼 것을 판매하도록 고객을 유도하는 것을 업셀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과 가치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가격이 적절한가를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인데요. 소비자의 제품 선택 이유를 파악을 하고 소비자가 지각한 제품 가치에 맞는 가격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 설정은 소비자의 욕구와 소비자 가격에 대한 지각을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호텔 기업의 인적 자원 관리인데요. 그 호텔의 인적 자원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이런 그 항공사, 이런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과의 이제 인적 자원은 고객과의 접점에서 그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인적 자원이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고객은 그 호텔뿐만이 아니라 그 영업장뿐만이 아니라 호텔 전체, 나아가서는 그 그룹 전체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텔 인적 자원의 자원 관리의 개념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